그런가 하면 오늘 방금 보신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사랑방이 이어질 때는 아마도 오목뱀이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게 한참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는 소설이 유명한 경우에는 충성도 높은 독자들이 바로 극장에 와서 그 영화를 찾아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보증된다는 지점, 그리고 이미 소설이 성공했으니까 이야기가 확실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하기 마음 편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50년대나 60년대 잘 됐던 영화들 생각해 보면 오발탄, 상록수,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갯마을, 모진기행, 자유부인까지 전부 다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쯤 되고 나면 최인호의 소설이 영화하면서 히트를 계속 칩니다. 자유부인 말고 그건 뭐죠?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 고래사냥, 그리고 깊고 푸른 밤 같은 작품들이 꾸준히 잘 되는데 그랬다가 1990년대부터 소설 원작의 영화들이 흥행 실패를 거듭하기 시작하죠. 천국의 계단이 망하고 그리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망하고 지금 보신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같은 경우에는 망하기는 크게 망했어요. 여기 제작을 맡은 안동규 씨 같은 경우가 집을 담보로 잡혔다가 넘어갈 정도로 크게 망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봉 운이 굉장히 없었어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개봉하기 전주에 스피드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개봉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마스크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해 정말 인기를 끌었던 헐리우드 영화들이 여러 개 포진하고 있는 해였고 하필이면 그 해에 중간에 겹치면서 개봉운도 좀 없었던 셈입니다.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지금 보신 영화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3명일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원작 소설을 쓴 안정효입니다. 사실 원작 소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이긴 한데 제가 이번에는 선정할 때 소설 기반으로 출발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정지영 감독, 그리고 여기는 잠깐 지나갔고 교무 부장 선생으로 출연도 하셨는데 정종화 선생이라는 사람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이 영화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 나중에 DVD가 나왔을 때 그 안정효 선생하고 정지영 감독이 같이 앉아서 대담을 해요. 굉장히 산만하게 대담을 하는데 둘 다 정말 본인이 나야말로 헐리우드 키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눠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지영 감독과 안종효 씨의 인연은 따져보면 이 영화뿐만 아니라 하얀전쟁도 있습니다. 하얀전쟁이라는 원작도 영화했는데 하얀전쟁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베트남어를 전공을 하고 당시에 베트남전이 계속되면 이것이 참 크게 돈 되는 언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안성기 씨께서 하얀전쟁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정지영 감독에게 추천을 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안정효 작가는 이제 80이 되셨어요. 80이 되셨는데 소설도 소설이지만 사실은 번역가로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검색을 해보시면 번역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미투 논쟁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어떻게 되실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대표작은 아마도 음마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하얀 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같은 것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는 원래 장편소설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1992년에 문학사상 1월하고 2월호 사이에 나왔던 중편이었는데 반응도 좀 좋고 재밌어져서 장편소설로 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정지영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영화는 뭔가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영화의 배경은 분명히 1960년대 전후입니다. 입고 있는 옷도 그러하고 4.19 혁명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잠깐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영화가 개봉한 시기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를 보면 분명히 1960년대 전후인데 영화의 첫 장면에 크레딧이 뜰 때 뭔가 집회하는 것 같은 그런데 되게 낯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은 미국 영화 집회 반대 집회를 하던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1988년 정도의 일이에요. 1900, 그러니까 사실 한국 영화보다는 사실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들이 재밌어서 사실 이런 영화가 나올 만큼 헐리우드 키드라는 것들이 등장을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사에서는
고전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보다 영화 수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일들도 많았죠. 한국 영화를 3편을 제작을 하면 영화 수입권을 하나를 준다라는 조건들이 생겨서 그러면 영화가 아무리 후져도 상관없으니까 제 날짜에 맞게 영화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영화 3편을 제작해도 수입을 하나를 하면 돈이 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그럴 때 가장 성실하게 주어진 날짜에 영화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감독 중에 하나가 임성택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끼리는 100편이 넘는 영화를 만들다니 우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독 한 명이 아무리 평생 영화를 만들어도 100편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스코어일 텐데 그게 가능했던 건 성실하게 부지런히 찍기만 하면 되는 어떤 시스템 속에 있었던 것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9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생기면서 미국에서 너희 수입 그렇게 찔끔찔끔하지 마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전까지는 영화 수입사가 영화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틀었다면 직배사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워너브라더스 같은 곳에서 한국에 와서 영화를 직접 판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의 차이는 영화 수입할 때 돈 별로 안 주거든요. 이게 얼만큼 크게 될지 모르니까 이를테면 뭐 영화 한 편을 제가 3천만 원을 주고 사온다면 그걸 국내 극장에 배급을 합니다. 대박이 나면 그 수익은 제 거가 돼요. 저기다 또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직배를 하는 경우에 워너브라더스가 직접 들어오면 모든 수익을 워너브라더스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직접 헐리우드가 들어와서 영화를 팔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한국 관객들이 헐리우드 영화만 보게 된다면 그러면 한국 영화는 어떻게 될까? 그 위협감을 느끼는 게 1988년쯤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지만 국산 영화라는 말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수입 영화는 보는데 난 국산 영화는 안 봐요 라고 얘기하던 시절이었다 보니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했던 건데 그때 직배 반대를 외치면서 시위를 나섰던 그 주동 인물의 핵심 인물이 정지영 감독이었습니다. 정지영 감독도 있었고 감독 중에는 박철수 감독님이나 장길수, 그다음에 이장호 감독이나 배창호 감독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저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직접 배급된 영화가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 극렬하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셨어요 감독님?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때 열심히 직배를 반대하셨던 이 정지영 감독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뱀을 사서 극장에다 뱀을 풀었습니다. 다행히 누가 죽거나 물리는 일은 없었는데요.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시는 걸 보면 시멘트 바닥에 풀었더니 뱀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있으시고 에어컨이 굉장히 빵빵해서 뱀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으신데 뱀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정도 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별로 안 됐어요. 그때가 올림픽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로 쉬쉬해주는 분위기였지만 오히려 이분들이 좀 신이 나셨는지 90년대 중반부터는 본인들이 내가 사실은 뱀을 풀었지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서 그 코리아 극장이나 신영극장 같은데 뱀을 풀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했던 본인들이 헐리우드 키드였고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영화의 꿈을 키웠고 감독이 됐지만 헐리우드 영화가 극장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점은 이 영화가 소설 원작을 고스란히 곱게 옮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뭔가 조금 더 자신의 흔적도 남기고 싶고 한국 영화의 상황이 어떤지도 기록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정지영 감독님이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하얀전쟁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얀전쟁 같은 경우도 원작하고 전혀 다르게 김재규와 전두환의 자료 화면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배경 자체를 1979년 말 혹은 1980년대 초반 항쟁 직전으로 옮겨오기도 하죠. 그래서 원작 소설의 틀을 가지고 올 때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영화 혹은 한국 사회 공기를 집어넣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아마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이력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본인이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는 유영목 감독님이 만든 오발탄이라는 영화 이후였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 리얼리즘의 계보의 어떤 위치를 자신이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뱀도 풀고 하시다 보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는 영화인 시국 선언 같은 것들도 하셨고, 실제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요. 헐리우드 영화 직배 반대뿐만 아니라 스크린 쿼터 날짜 때문에 투자할 때도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만드신 영화들도 보면 이 초반에는 남부군이나 하얀 전쟁 같은 영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으로 이제 넘어오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부러진 화살 혹은 남영동 1986 같은 걸로 이어진 작품들. 그래서 정지영 감독은 한국 근대사의 진실 혹은 한국 근대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자신의 시선을 드러내고자 하고 리얼리즘을 영화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병석이라는 인물과 명길이라는 인물로 나뉩니다. 병석은 헐리우드 영화의 꿈과 환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의 삶,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도 그거에서 변하거나 극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헐리우드 키드에게 내가 속았어 라고 얘기하는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명길은 분명히 어렸을 때는 병석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존재라고 추앙하기도 했었을 텐데, 하지만 명길이 정작 충무로에서 감독이 됩니다. 하지만 감독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타협과 포기가 병석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를 늘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입장일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 속에는 정지영 감독이 모두 있습니다. 그가 왜 영화를 꿈꾸게 되고 그가 어떻게 감독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그는 확실히 병석이었지만, 결국은 충무로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헐리우드라는 것이 꿈을 줬지만 이제 직배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각각의 헐리우드의 개별 영화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그리고 그들에게 받았던 영향력은 유효하지만 산업과 시장을 놓고는 헐리우드와 맞서 싸워야 되는 충무로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첫 번째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본인이 생각하는, 그저 마냥 이제는 헐리우드가 그저 꿈과 환상과 어렸을 때 동경했던 어떤 영화 세계가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하는, 한국 시장을 놓고 대결해야 하는 거대한 산업이기도 하다라는 지점들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인물은 정종화 선생인데요. 정종화 선생은 일단 안정효 작가님도 영화광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에요. 애초에 이 영화를 기획하고 이 소설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썼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썼을 것이고, 정지영 감독님도 무릎을 치면서 이것은 내 얘기다 할 만큼 헐리우드 키드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병석하고 가장 유사한 현실의 인물은 정종화 선생입니다. 정종화 선생이 미쳐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화, 그리고 하나는 야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덕후라는 말이 좀 다들 통용되는 말이지만, 당시에는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게 모든 자료를 다 모았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영화 포스터는 1953년에 피난와서 부산에서 영화를 볼 때부터 수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영화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게 인용이 되기도 하고 자료를 공개하기도 하고 자료를 전시하기도 하는 일들을 해서,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런 자료 수집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효 선생이 쓴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소설이 나왔고,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화하기로 한 다음에 영화사에서 정종화 선생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 텐데 혹시 내용이 맞는지 한번 봐달라라고 하는데, 정종화 선생이 굉장히 신나는 거죠. 그래서 정종화 선생이 열심히 소설을 연구한 결과, 영화 속, 그러니까 소설에 등장하는 영화 제목이 총 516개인데 그 중에서 24개가 틀렸다라고 해서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뭐가 틀렸고 뭐는 이거고 어쩌고 저쩌고 써서 원작 작가인 안정효 선생한테 보내죠. 그래서 안정효 선생이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 밤새 이 영화는 어땠고 저 영화는 어땠고 이건 내가 틀렸고 이건 그래서 이렇게 적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헐리우드 키즈의 생애에 해당되는 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영화에서도 장은 정종화 그리고 고증 정종화라는 크레딧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 소품으로 등장했던 포스터나 전단지들도 사실은 정종화 선생의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죽고 나서 물에 뿌리잖아요. 정종화 선생의 포스터였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난리를 치고 기양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기도 하고, 그게 또 재미있으셨는지 이제는 굉장히 열심히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병석이라는 이 캐릭터, 소설과 영화를 놓고 조금씩 보면 일단 이 병석이라는 캐릭터는 헐리우드 키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영화 정보에 통달한 헐리우드 영화관이죠.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 60년대이다 보니까 모든 것은 암기로 판가름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단지에 있는 어떤 정보, 포스터에 있었던 정보들이 지금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그 모든 유일한 정보가 돼서 암기와 지혜가 구별되지 않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석이 암기하고 있는 정보들 때문에 영화 광이자 어떤 영화 천재, 영화 박사의 자리를, 그런 지위를 굉장히 쉽게 획득했던 시절인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동경이 당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어떤 방패막이로 작동을 합니다. 상상해보면 1960년대이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것이고, 폐허가 된, 그리고 부모보다는 가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어른들이 있었을 것이고, 가장과 부모가 사라진 자리를 저렇게 소미 누나나 혹은 친구들끼리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어떤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 자체가 너무 참혹하고 절망적일 때 꿈꿀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을 텐데요. 그때 헐리우드 영화라는 것은 신세계이면서 선진 문명이기도 하고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헐리우드에 가서 영화를 만든다면,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봤던 저 미인과 저 사연을 가진, 저 상징을 가진 인물들과 사랑에 빠진다면 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쉬운 현실 도피의 수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것이 유효합니다. 병석이 패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영화를 찍으러 몰려다니고 몰래 영화를 보고 친구가 실족사에서 죽게 되지만, 그때까지도 그의 세계는 견고한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군대를 안 가려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암기하고 있는 영화의 지식으로 어떤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지위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병석의 소원, 병석이 말하는 것도 조금 바뀝니다. 미국에 간 누나가 초대장만 보내주면 된다. 고등학교 때는 헐리우드만 가면 된다. 헐리우드에 가서 난 영화를 찍겠다 였다면 이제 한 발 물러났죠. 한 발 물러났지만 이 현실 도피와 여전히 판타지를 꿈꾸는 그의 자세는 완전히 누그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만 가면 뭔가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동안 사실상 어떤 비대자가 견고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가 아주 나쁜 걸 깨닫죠. 나쁜 요령이 생긴다고 할까요? 군복무 과정에서 정신착란증 같은 연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더라. 먼 산 쳐다보고 말 안 하고 헛소리하면 사람들이 아 정말 지적장애가 발생을 했구나 라고 해서 군대에서도 나올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은 복선이 되죠. 나중에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나서도 그가 휘파람을 불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관객들은 그때부터 그가 보이고 있는 저 지적장애 어떤 증상들은 다 가짜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군대에서 탈출했던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시나리오 가면고를 던져줍니다. 그걸로 자신의 건재함과 위대함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 원작 소설과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가면고라는 제목이 아니라 무책임한 이주일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원작 소설에서는 병석이 나타나서 이거 80만 원에 사라라고 강매하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잠깐 지나가긴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내용은 유부남 대학 교수와 아름다운 사랑을 믿는 여대생이 만나서 군산 앞바다에 있는 고 군산 열도로 여행을 떠나는 2주일간의 이야기다 라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아저씨는 절 사랑하지 않나요? 뭐 이런 대사들이 오고 가는 영화로 완성이 되는데,
원작과 영화의 차이는 한 번 더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영화가 절반 정도 촬영된 이후에 이 화자인 감독이 시나리오가 표절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보신 것처럼 영화에서는 다 만들고 나서 편집실 다 들어간 다음에 표절이랑 빼갖고 그 다음 쇼트가 바로 시사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화가 끝난 다음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소설에서는 절반 정도 찍고 나서 아 이거 표절이다라는 걸 깨닫고 화자는 계속 찍자라고 결심합니다. 여기서부터 영화에서의 그 명길과 병석의 관계, 소설에서의 명길과 병석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소설에서 명길은 병석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죠. 소설에서의 표현이 이겁니다. 삶이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한 흉내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병석이 흉내내고 그리고 그것밖에 병석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지만 그 자체가 병석의 삶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하죠. 사실 한 발 빠져나와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영화가 완성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표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상에서는 분명히 대사들이 겹치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대사들이 겹치지만 좋은 지점이라면 저 대사들이 전부 다 지금 영어 대사를 번역한 거잖아요. 번역한 문장하고 한국어 문장이 겹치는 것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영화에서 표절 여부를 결정짓는 건 쇼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음악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이라면 보신 것처럼 아까 비교할 때 장면들은 거의 일치한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사만 겹쳐질 뿐이라서요. 사실상 실제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표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저기 나오는 장면들 실제 쓰는 장면은 몇 개 없지만 저작권 해결 안 하시고 그냥 갖다 붙여서 편집하셨겠구나. 1994년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표절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영화는 그에 비하면 약간 스릴러의 요소를 넣습니다. 나에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자동차 추격전도 들어가고요.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감정이 조금 더 실립니다. 소설에서는 관조적으로 이해한다, 그렇구나, 우리는 인간이란 역시 타인을 흉내내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 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소설에서는 넌 뭐 때문에 나한테 그랬니? 라고 추적해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상을 받으러 나와서 거들먹거리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죠. 소설에선 병석의 시나리오야말로 그가 그렇게 어린 시절 내내 열광하고 몰입했던 영화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정리한 최후의 기록이자 열정이다 라고 납득합니다. 그런데 결국 영화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영화에서의 병석은 약간 실패한 개인 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 정신착란, 지적장애가 완전히 연기는 아니었던 게 아닐까? 이렇다면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를 살다가 결국 현실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암기한 정보와 창작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표절 시나리오를 내놓는 실패한 개인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소설이 다루는 이야기가 사실 조금 더 큽니다. 소설은 실패한 어떤 개인, 정신착란을 겪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인상이 더 커요. 황폐한 어떤 현실과 절망 대신에 꿈꾸고 선망할 수 있는 것이 스크린에만 있던 어떤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소설에서 헐리우드 키드는 병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영화를 보고 꿈꾸고 새로운 세계를 동경했던 그 모든 세대들 그래서 병석의 가면고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은 그 정도였을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요. 영화라는 장르는 어쨌든 조금 더 많은 갈등 그리고 조금 더 극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보신 결과물처럼 스릴러적인 요소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인 어떤 결과물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해서 이렇게 흘러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에 미쳐 살았던 유년기 그리고 지금 제가 1994년에 영화를 다시 볼 때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익숙한 배우의 젊은 얼굴들이 나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했는데요. 94년에 개봉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1960년대 극장 풍경을 본다라는 그 스펙타클 자체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사랑했던 분들, 그리고 저 시대에 저렇게 교복 입고 뛰어다녔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그 시절 극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정서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떤 식의 변명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영화밖에 없었던 시절. 그래서 그런 표절과 창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개인이 탄생했던 어떤 시대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 와중에 감독은 아마도 본인이 지금 살아가는 한국 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섞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딱 3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다음번에는 오목뱀이의 사랑이고요. 그것도 혹시 나중에 보실 생각 있으시면 소설을 보시고 한번 오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